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문가 2주년 체험팀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용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법원직 2022년도 법원직 형법 해석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총평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시험 당일날 올린 게 있고요. 이제 아마 이게 끝나면 해설 자료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분석은 다 되어 있고요. 뭐 분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제가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우리 총론이 한 10문제, 강론이 한 15문제 이렇게 나오는 시험 스타일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조금 그 총론 파트가 조금 더 나왔어요. 좀 더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형의 양정과 관련된 총론에 중요한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좀 출제가 되면서 총론이 좀 더 나오게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3.5대 6.5 정도의 비율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이게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시험장에선 풀만 했다.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갔더라. 근데 제가 좀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받자마자 딱 보고 느꼈던 게 기출을 아주 묘하게 꼬아낸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시험장에서 빨리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고 넘어갔으면 틀리게 딱 좋은 지문들 그것도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틀리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제 답 뜨기 전에 총평을 쓰려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때 좀 어렵지 않니 물어봤는데 풀만 했다라는 거. 선생님 풀만 했는데요? 풀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닌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 조금 물론 잘 본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문제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틀렸어야 하는 친구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유형이 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이 50분 동안에 25문제를 꼼꼼히 보는 건 조금 쉽지 않아서 이거는 정말 조금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요즘 최근 스타일이 좀 어떻고 유형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틀린 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1번 문제야. 시험은 일책형 기준입니다. 일책형. 이게 우리 딱 법원직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1번이었고 이게 3번이었죠. 일책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이게 반 차지하고 있고 이게 3분의 차지하고 있고 3번 문제가 3분의 2. 이게 우리 요즘 법원직 시험 스타일이에요. 제가 늘 강조해 왔죠.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고. 그럼 지문을 왜 길게 내? 옛날처럼 판례 결론만 외우면 안 된다고. 중간에 이유 바꿔버리고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따라서 물어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저번 달 설명할 때 형법 시험 스타일 어떻다고? 판례 결론만 외우시면 안 되고 중요 판례는 법리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판례를 다 우리가 법리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핵심 판례,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례들은 결론 중심으로 외우되 아주 중요한 핵심 판례들이나 최신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뽑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제가 뽑아드리는 판례들만이라도 좀 법리를 보자. 이게 물론 이거는 법리 판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늘 자주 나오는 이제 횡령죄 관련 판례죠.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1번인데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처분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는 자가 처분을 해가지고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처분 권능이 없으면 횡령죄가 안 되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지입 차량, 지문이 너무 기니까 내가 보지도 않네요. 자, 우리 지입 차량 같은 경우에 명의가 어디에 있어? 회사 명의에 있어. 근데 지입 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지입 차주한테 처분 권능이 있다 없다? 명의는 비록 회사 명의지만 지입 차주한테 처분 권능이 있다. 이거 제가 모의고사 때 한 10번 냈어. 그냥 좀 보태가지고 한 10번 냈어. 그리고 그 지입 차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기대했던 거는 1번 정답을 맞추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정도의 지문이 나왔을 때 1번에서 답 나왔을 때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조금 몇 명 있더라고. 다행히 제가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풀었니? 정답은 보였는데. 했는데 잘못 정답했더니 1번 답은 찍었는데 그래도 불안해가 좀 보긴 봤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1번에 답 나와가지고 그냥 답 찍고 넘어갔던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죠. 이런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양장한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재판이니까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뭘 강조했어요? 항상 뭘 줄 거다?
부실법을 위반한 양장한 명예신탁을 하고 줄 거다. 왜? 부실법을 위반하지 않은 양장한 명예신탁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명예될 수도 있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줄 때는 꼭 이걸 줄 걸 말씀드렸습니다. 상립 않는 것이고. 자, 3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수업 시간에 할 거고 뭐가 있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일반적인 공유관계에서는 처분 권능이 없어가지고 횡령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라는 거 항상 강조해 드렸던 거고. 자, 여러분 4번도 보세요. 4번도 옛날에였으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통 이 앞에가 한 문제, 뒤에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지문 한 지문. 우리 그 계좌명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항상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알고 빌려줬냐, 모르고 빌려줬냐. 알고 빌려줬으면 어디 가담한 거야? 사기 자체에 가담한 거야. 모르고 빌려줬으면 사기에 가담한 게 아니죠. 부피에 가담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모르고 빌려줬으면 나한테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돈을 꿀꺽하는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알고 가담했으면 그냥 나는 사기에 가담을 한 거니까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통 요것만 물어보거나 이거 알고 모르고 가담했을 때, 알고 가담했을 때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두 개 묶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모르고 가담을 했으면 횡령죄가, 알고 가담했으면 사기죄가 된다라는 판례였고요. 그래서 답보르기는 쉬웠으나 현장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좀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멘탈 좀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 여러분 2번 제가 조금 칭찬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형벌론을 워낙 어려워해가지고, 사실 어렵다기보다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형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몰수추징이 어떻고 집행유예 누범이 어떻고 선고액이 어떻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벌론 외우지 잘 안 외우시니까 제가 법원직 파이널 1 형벌론 수업을 할 때 표를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만 외우자. 근데 그때가 국가직 시험 직후였어요. 근데 국가직 시험에서 형벌론이 요거랑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 제가 그래가지고 법원직 파이널 1 형벌론 수업을 할 때 그 직접 A4 용지 나눠드리면서 야, 내가 설명해봤자 안 외울 거니까 직접 싸가면서 비교하자라고 하면서 여기 집행유예, 성교회 해가지고 뭐 요건, 뭐 부수처분 쭉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해가지고 형벌론 버리실 분들은 요것만 양겨워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나왔죠.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최근 트렌드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원래 몰수형은 부수형이기 때문에 주형에 따라가야 돼가지고 주형을 선고할 거면 몰수형을 선고하고 주형도 선고유예할 거면 몰수형 선고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형은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즉 주형은 선고하면서 부가형만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맞는 지문이고, 예외적으로 주형은 선고하면서, 주형은 선고하면서 몰수형은 선고할 수 있다라는 우리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예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은 뭐다? 2년 지나면 면소하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선고유예 제도 항상 강조하는 거고, 3번은 뭐예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죠. 사고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즉 아직 사고 친 지 3년도 안 됐어. 근데 또 뭐 줄 수 없다. 또 집행유예 줄 수 없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 중에 하나였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 뭐 항상 강조했죠. 집행유예는 그래도 꽤 큰 사고 친 놈 봐주는 거기 때문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행령 3개 중에 하나만 선고할 수도 있고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고, 근데 선고유예는 아주 경미한 범죄, 뭐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아주 경미한 범죄에서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얘는 제법 봐줄 만한 놈이야. 그럴 때 주는 게 선고유예란 말이야. 그래서 선고유예 뭐밖에 못한다? 보호관찰밖에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 쉽지 않냐면 이게 2020년도 말,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작년에 주거침입죄 관련 법례가 좀 바뀌었죠. 사실상의 평온을 깨지지 않으면 그 뭐 혼인의 성관계자를 집안에 들여도 평온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침은 안 된다라고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원래 우리 법조계에서 늘 논란이 되었던 판례 중에 하나예요. 야, 주거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인데 남편은 집 나가 있고 아내만 집에 있는데
혼인의 성관계자가 들어오는 거를 아내는 오케이니까 깨질 게 없지 않냐. 근데 이게 왜 유죄냐라고 늘 문제가 되어왔던 게 작년에 바뀐 거고, 명예훼손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가 있냐면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한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을 해야 공연성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 명한테 이야기했어. 한 명한테. 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한 명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데 그 한 명이라도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가지고 한 명한테 이야기를 해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게 명예훼손 법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비판을 받는 범위 중에 하나예요. 늘 논쟁이 되어 왔던 거고. 근데 이게 2020년 재작년 말이네요. 재작년 말에 법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어. 아니, 그거는 유지한다. 그거는 공연성은 피고인한테 불리해도 유지한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전화번 나온 판례가 이 판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중요 법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1번인데 여러분, 1번이 우리 법원직 같은 경우에 제가 파이널 강좌 때 뭘 했냐면, 1일 특강 할 때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3월 달에 법행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6월 달에 법원 서기부 이제 시험이 있어. 출제자가 둘 다 이제 법원이죠. 법원행정처죠. 출제 기관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험의 내용을 여기에 어느 정도는 반영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1일 특강할 때 법행에서 좀 최신 지문들을 조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1번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일 특강자로 보면은 1번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낼 줄은 몰랐어. 여러분, 이거 1번 읽으면 한번 읽어볼까? 공연성의 전부, 아까 치면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공연성의 전부는 상대방과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전파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랑 친하면 전파 안 해. 전파 안 하지. 공연성이 없는 거고. 안 친해. 그럼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걸 따져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요것만 짚어서 할 거예요. 전파를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 발언을 한 갑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을이 있고, 얘가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병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을하고 병이 친하면 을이 전파를 안 할 거고, 을하고 병하고 왼수지간이야. 그럼 을은 누가 전파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갑이 얘한테 말하는 순간 이미 명예훼손의 기수예요. 얘가 실제로 근데 얘랑 안 친해서 전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실제로 전파를 안 했다고 치자. 그래서 다행히 얘 말고 끝났어. 그럼 무죄예요? 그거 아니거든. 명예훼손이 기본적으로 위헌범이에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을한테 얘기한 순간 이미 기수야. 따라서 이 뒷집은 봐봐. 발언 이후에 실제로 전파가 됐는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을 유무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에 실제로 전파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는 공연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유가 될까, 그냥 참고사항이 될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이제 법원의 그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3월달 법행에 나와가지고, 근데 좀 까다롭다. 참 이런 건 참 우리가 바쁘게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법원직 8과목인데 이것까지 챙기 쉽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설명하겠는데 이걸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1번 좀 낯설지 않게 보신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1번 그래서 맞는 내용인데 좀 까다로운 선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단전 선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그 310조 명예훼손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공익일 필요가 없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그 공익성만 있어도 인정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표현이 우리가 뭐 부수적으로는 다소 조금 우리 사견도 들어가고 뭐 일부 기분 나쁜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주된 내용은 자신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나 견해를 밝힐 경우에는 우리 그 정당한 이야기로 봐주죠. 따라서 이것도 위법성 조각된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즉 갑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야 누가 그러는데 야 누가 뭐 했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잘 들어봤을 때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문, 여기 다 형소법 배우시니까 전문, 누군가한테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본인 확신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랬다가 아니라 야 누가 들었는데 그랬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내 의견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죠. 전체 취지로 보아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순히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야, 네가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했으면 그거 뭐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4번 제가 수업 안 했어요. 제가 우리 법원자 학생들한테 다 얘기했어. 물어보는 학생들한테 얘기했어. 4번 수업 안 했어요. 1번하고 3번은 겁내했고 1번하고 3번은 겁내했고 뇌물을 수수하면서 기망을 했다. 뇌물수수자 사기죄. 제가 그래서 이거 비교 판례 뭐 있냐면 공갈할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 공갈점 성립하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된다라고 상경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이제 많이 했죠.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내가 잘 이야기해서 좋게 해줄게 라고 속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변호사법 위반죄하고 사기죄 상경은 요거 두 개는 많이 했던 거고 사실 2번하고 4번은 제가 수업 때 안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죄수로는 제가 양을 줄이려다 보니까 그래서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을 조금 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다행히 다 4번을 찍어 왔더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해. 행위는 몇 개? 한 번에 양도했으니까 행위 한 개야. 똑같은 법익 침해했으니까 상경일 거고 이거 사기죄하고 방문 판매업법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행위는 하나 같지만 보호법익이 다를 때는 실경이 될 수도 있는 판례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그걸 떠올리면 4번으로 찍었다라고 했다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그 4번 같은 경우에 사기죄하고 방문 판매업법은 사기는 개인에 대해 사기를 치는 거고 방문 판매업법은 우리 사회 일반 어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법이 달라가지고 우리 판례가 실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고 이거는 제가 솔직히 뭐 몰랐다라고 뭐 몰랐다는 게 아니라 수업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해설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판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했던 거 여러분 1번 뭐예요? 동산의 이중매매죠. 동산. 야, 딴 놈한테 팔기로 했는데 그 매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동산의 이중매매. 자,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계속 바뀌었어요. 어디서 뭘로? 유죄에서 무죄로.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그런 와중에 뭐가 안 바뀌었어?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유죄야.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중도금 이상 받은 다음에 타인에게 쳐내버리면은 여전히 배임죄가 돼요. 그렇지만 뭐는 동산의 이중매매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자, 동산도 값비싼 동산이어가지고 내가 중도금까지 받았어. 근데 딴 놈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역시 안 된다. 동산은 중도금 나올 필요 없다. 이중매매 기본적으로 배임죄 안 된다. 따라서 그거 떠올리면서 풀어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의 사물을 철회한 지에 있지 아니하다. 타인의 사물을 철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거죠. 2번 3번 뭐예요? 담보 제공했는데 채권자 배신 때리고 채무자가 딴 놈한테 팔아버렸다. 양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담보를 위하여 어디에? 부동산에. 3번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양도 담보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딴 놈한테 팔아버렸다.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겁나 강조해드리죠. 그런데 2번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대. 이 말인 즉슨 무슨 말? 배임죄가 된다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에
채권자의 신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데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니까 배임자가 안 된다라니까 맞는 내용이고 같은 맥락으로 4번. 근데 4번은 여러분 그 작년 그 기출이죠.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할 때 주식을 양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랬을 때 역시 누구의 사무?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자가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이거는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틀리면 좀 서운해요.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답 되는 건 2번이고요. 여러분 6번 왔네. 제가 이제 방금 한 형법 한 88점 92점 맞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좀 뭐 틀렸어 하고 좀 봤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틀릴 줄 알았어. 제가 이런 게 한 3문제 있어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 틀릴 줄 알았어. 왜 틀릴 줄 알았냐면 자 1번 볼게요. 봐봐. 무고죄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는다고. 무고죄는 여기 쭉 주된 보호비 여기 쭉 있고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지. 무고죄는 개인이 승낙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잖아. 국가적 법익이니까 본인이 승낙해도 무고 성립해. 맞아. 이렇게 넘어갔을 거거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그러니 보는 거야. 용도로 속였는데, 여러분 차용금 용도. 내가 분명히 이 새끼 도박, 죄송해요. 유튜브인데. 자, 도박한다고 빌려갔는데, 내가 도박인 거 알았거든? 도박인 거 알았는데, 내가 도박으로 빌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돈을 빌려갔다라고 대여했다라는 식으로 실제 용도를 속여가지고 신고했다. 이거 허위로 신고한 거 맞죠? 따라서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제가 성범죄 관련 설명을 드리면서 저 강제추행 당했는데요 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검사가 봤을 때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어. 그러면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 무조건 무고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입증이 안 된 것뿐이야. 실제로 추행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검사 기소 못해요. 무혐의 처분이. 대신에 그렇다고 하여 추행을 안 당했다는 게 입증된 것도 아니야. 따라서 무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가 추행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검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곧바로 무고죄냐. 그러면 추행 당한 사람은 허위로 신고한 거냐. 그거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 강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내가 허위로 신고를 하는데 대신 내가 허위로 신고한 얘가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하필 얘 앞으로 그 막 세금이 나오니까 그냥 나 허위로 신고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 신고하면 어떡해. 내가 책임지게 신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아볼게 라고 해서 허위로 신고를 할 때 내 친구인 얘가 처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난 좀 부적절히 신고를 좀 해야 돼. 그럼 무고죄가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가 징계처분 받으면 어떡하지? 형사처분 받으면 어떡하지? 이 정도만 있어도 무고죄가 이해되는 것이고 실제로 네가 처벌될 것까지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우리 미필 쪽 고려 충분하다라는 거. 해서 이것도 맞는 거.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현장에 멘탈 나가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찍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답은 1번이거든. 어디가 틀렸을까? 우리 법원직 기출도 이렇게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를 빼고 기출을 많이 냈죠. 여기를 빼고. 읽어볼까?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한다. 요 기출은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요 가로가 틀렸어요. 그래,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뭐예요? 국가 사법권의 적정 행사가 맞기는 맞아. 바쁜 검찰, 경찰 수사관들을 제한된 수사권을 잘 쓰는 게 맞아. 그러나 부수적으로. 당연히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의 법익도 보호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주된 보호법은 이거고
그래서 요 괄호가 틀린 거야. 요 괄호가 틀린 거.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많이 틀리다 싶었어. 솔직히 말해서 보자마자. 근데 확실히 많이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옛날처럼 뭐다? 눈에 바르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7번 봅시다. 7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지막에 일일 특강 할 때 4번 판례 대놓고 찍어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답 먼저 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뜯어봐야 돼? 지금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나하고 거래하고 있는 얘가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지금 나한테 땅을 팔러 온 놈이 갑인데 실제 소유자 갑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누구 지금 담보 잡힌 게 없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따라서 내가 지금 1월 1일 날 부동산 거래할 거면 12월 31일이나 혹은 1월 1일 아침에 등기부를 딱 떼봐가지고 열람 일시가 딱 뜰 거고 실제 이 내용이 있을 거고, 이게 딱 일치한지 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기 전에 이렇구나 라는 상황을 믿고 거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뭘 바꿔버린대? 열람 일시를 바꿔버린대.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미 이전에 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야. 이거는 작년 11월 1일 날 등기부 사항이야. 이때는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깨끗했어. 담보가 안 잡혔었어. 근데 이놈이 그 사이에 담보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저당권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5억 잡혀 있으면,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거 얼마짜리 부동산이라고? 5억짜리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5억 주고 사야 돼. 근데 5억 주고 팔기 싫으니까 이 등기부를 뜯어버린 다음에 날짜를 바꿔버려. 이 날짜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깨끗하네? 그러니까 10억 주고 사겠네 라고 오해하기에 아주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야? 공문서 변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78내고 변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야. 정답은 4번이고 옳지 않은 거니까 뭐 옳은 거. 자, 1번에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다라는 거는 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하자면 1번은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이제 제가 내년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좀 생각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도 재판이야. 그 제주도 그 콘도 고 사건. 그때 뭐야? 요것들은 원래 비교 판례가 2개 있어. 원래 비교 판례는 여러분 이미지 자체는 이 문서가 아니지만 사문서를 먼저 종이 문서를 위조한 다음에 이거를 스캔 떠가지고 보내는 거는 행사자가 돼요, 안 돼요? 원래 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되는 판례가 있고, 처음부터 이미지 파일을 보낸 거는 문서가 아니지만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에 그 위조한 문서를 스캔 떠가지고 보내는 건 행사자가 돼. 근데 그 전제로 뭐가 필요해? 이 종이 문서를 위조할 때 이거는 위조가 돼야 돼.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제주도 사건은 뭐예요? 그 인감증명서에 도장을 잘라가지고 갖다 붙였어. 그러면 이게 그 등기상 인감증명서인데 여기 도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 속아 안 속아? 뭐 장난쳐요? 아무도 안 속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속을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조가 안 돼. 그래서 애초에 위조가 안 되면 그거를 찍어서 올려도 행사가 안 되는 거거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번에서 스캔해서 이미지에서 보내는 거는 행사당할 수 있는데 그 전제로 뭐는 돼야 돼? 문서 형태 위조된 게 위조는 돼야 돼. 근데 이게 너무 허접해가지고 아무도 안 속아. 그럴 때는 위조도 안 된다. 행사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체를 보여주는 거는 행사죄가 되지만 이거를 찍은 것은 이거 찍어 올린 거죠. 이미지 파일에 찍어서 보여주는 것은 행사죄가 안 된다라는 것도 최신 판례고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문서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뒤에 호공이 좀 어렵게 나왔지. 뒤에 호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봅시다. 제가 올해 법원직 일일특강 하기 전에
두 가지 시험을 참조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3월달 법행하고 마침 4월달에 국가직 시험 문제가 좀 있었죠. 국가직 형법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를 좀 반영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1등강 했는데 올해 국가직에 이상하게 자구행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구행위가 잘 안 나왔거든. 근데 이번 국가직에 자구행위가 한 문제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또 우리 시험에 자구행위 나오더라고. 정답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옳지 않은 거 정당은 방이고 일단 3번 같은 경우에 법조문이죠. 법조문. 자구행위 법조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용 보조할 수 없을 때에 대해 상당한 이유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자구행위 법조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1번은 그냥 정당방위 법조문이고 정답은 2번이죠. 2번이 틀렸어요.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가 1년 내내 요것만 하죠. 감경한다, 감경할 수 있다. 감면한다, 감면할 수 있다. 1년 내내 제가 이것만 한단 말이야. 여기서 역시 또 2번 나왔고요. 긴급 피난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긴급 피난하고 정당방위하고 상당성을 따질 때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빡세요? 정당방위는 쉬워. 쉽다는 게 조금 그 상당성의 판단폭이 넓어요. 왜? 불법하게 침입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게 대응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긴급 피난은 정대 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걸 따져봐가지고 엄격히 따진다라는 고팔레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자, 친권자라고 할지라도 보통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계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나의 보호 감독권자예요. 두 분 사이가 좋을 때야 두 분이 같이 하시겠지만 두 분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주된 양육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친권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보호 감독권자의 감호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많이 했던 거고. 자, 2번. 부모가 이혼을 하고요. 별거를 했고요. 똑같이 나오네요.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자녀를 탈취해 가버린다. 그랬을 때 당연히 또 약취유인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 아닐까요? 이걸 이렇게 풀어 쓴 거.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애를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하다. 애를 데리고 있는 게 함부로 이혼 소송 들어갔는데 애를 데려갔을 때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될 수 있거든. 해가지고 말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이거 우리 베트남 여성 사건이에요. 베트남 여성 사건. 바쁜 남편이 잘 안 들어오니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가버렸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불법 이런 거 없었겠죠. 원래 내가 키우던 애를 데리고 온 것뿐이야. 그랬을 때 원심은 약취유인죄가 된다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러면은 둘이 싸우고 원래 늘 엄마가 봤던 애긴데 그러면은 엄마가 애를 놓고 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애를 데리고 나가야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취유인죄 안 된다라는 판례였고요. 정답은 4번이었었죠. 이것도 재판이죠, 여러분. 이것도 뭐야? 그 70판례 중에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그때 아빠인가가 프랑스이고 엄마인가가 한국인가 있어. 반대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해서 프랑스의 부모님이 양육권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 교섭권을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15일 정도 이제 한국에 보내. 그러면 15일 지나면 뭐 해야 돼? 프랑스 보내줘야겠지. 근데 안 보내주고 개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고요. 1년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 기간 종료했으면 뭐 해줘야 돼? 보내줘야 돼. 근데 안 보내주고 계속 때리고 있었다. 그랬을 때 똑같아요. 물론 폭행 협박 없겠지만은 그래도 약속된 거를 벗어난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저 시간이 안 되는구나. 좀 더 찍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봅시다. 10번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답 지문 3번인데 3번을 수업 시간에 딱 말한 적은 솔직히 없어. 물론 다른 건 다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법원직 시험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우리 정당행위의 기본 원칙은 수업 시간에 제가 늘 했던 거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회 통념이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
딱히 근거는 없는데 사회 통념 이 말 나오는 순간 그냥 판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게 사회 통념이란 말이야. 정당 행위가 그런 거야. 정당 행위가 딱히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좀 보고 상당하면 봐주고 아니면 못 봐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당 행위였다라고 해서 정당 행위 일반 원칙이고요. 일반 원칙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 행위는 뭔가 총괄적인 기준이 없어. 판례가 그냥 그때그때 보고 정하는 거야. 그때그때 보고 이건 좀 봐줄만 하다. 이건 좀 그렇다. 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 긴급성 보충 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우리 정당행위의 기본 제 그 입장을 좀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4번도 같은 말이죠. 4번도 여러분 저 같은 변호사한테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모욕죄가 돼요 안 돼요? 몰라. 그렇게 딱 뜻은 몰라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너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그게 정말 알만한 내용이었는 건지 아니었던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이거는 진짜 저의 생각, 검사의 생각, 판사 생각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정당행위야. 정당행위. 우리가 봤을 때는 봐줄만 한데 판사 봤을 때는 아닌데 이 정당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뭔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인지는 역시 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뭐 이렇게 적절히 좋아해가지고 따져본다. 뭐 이런 좋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거는 이제 3번밖에 없었는데 3번은 뭐예요? 여러분 정당행위가 뭘 전제로 해요? 여러분 정당행위는 뭐가 조각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범죄에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이만저만 해서 봐주만 하면 봐주고 못 봐줘서 안 봐주면 처벌되는 거야. 그게 권장이 되겠어요? 권장이 안 되는 거죠. 기왕이면 안 하면 좋기는 해. 안 하면 좋은데 좀 불가피했다. 이랬을 때 봐주는 게 정당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위가 용인되거나 권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또 속옷보 잘 풀어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 서너 문제 더 보고요. 좀 골라서 보고, 나머지는 좀 다 촬영을 할게요. 자, 11번 봅시다. 재물손괴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손괴죄 수업할 때 항상 뭔 얘기해요? 갖다 부시는 거. 요거 손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손괴가 아니다. 갖다 부시는 거 플러스 뭐까지 손괴다? 그 물건을 효용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 효용을 해야 하는 것도 손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칸판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체험팀 설명이 있다고. 이거를 누가 1시에 치웠어. 창고에 치웠어. 그리고 내일 가지고 왔어요. 그 입간판, 그 입간판이 부서졌어요? 멀쩡해요? 멀쩡하죠. 그럼 손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오늘 2시에 설명이 있습니다. 저 입간판은 오늘 1시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갖다 치워버리는 순간 그 물건을 원래도 실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멀쩡해도 손괴라는 거야. 그게 멀쩡해도 손괴. 그 물건에 효용을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손괴죄는 늘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2번 나오죠. 광고판을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에 창고에 옮겨놨어. 야, 이거 어디 갔어? 찾아갔더니 컨테이너에 그대로 있어. 원본 살아있죠? 멀쩡하죠? 그것도 손괴 아니냐? 손괴야. 왜? 그 물건은 그 자리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손괴죄가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3번. 제가 요것도 제가 1일 특강을 할 때 법행이에요. 법행에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럼 이거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가지고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례가 나섰는데 거기에 여기 밖에 있는 차가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하여 차가 왔다 갔다를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폭행 협박이 아니어가지고 강요죄가 안 된다라는 지문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비교 판례로 요게 있다. 차가 있는데 앞뒤로 물건으로 막아버렸어. 아까 침에 차가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은 게 아니고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앞뒤로 차를 막아버렸어. 앞뒤로 구조물을 바짝 붙이면 자, 차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럼 그 차 쓸 수 있어 못 써? 못 써. 허용했어 안 했어? 했죠. 손괴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거적을 볼 수 없다니까 3번에 틀린 거죠. 3번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뭐 4번 똑같죠. 자동문인데 그 돈을 안 주니까 자동문을 그 버튼을 꺼놔가지고 수동으로 막 열고 닫고만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 버튼 누르고 조작만 하면은 자동문 할 수 있어. 그러면 손괴야 손괴 아니야. 물론 부순 건 아니지만 원래 기능을 못 하겠으니까 손괴라는 거 4번도 만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그 정당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그 1번 같은 경우에 직장 폐쇄 관련 내용은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했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폐쇄가 적법하면 적법한 직장 폐쇄에는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들어와도 괜찮은 거고 해서 보통 쟁의행위를 노동자들이 하는데 사용자가 하는 게 직장 폐쇄다. 직장 폐쇄. 근데 보면 요건이 적법한 직장 폐쇄네요. 적법한 직장 폐쇄 중이면 노동자들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거를 막았을 경우에 정당한 행위다라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선지 구성이 노동자 측의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그 노동자를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 폭행은 사실 이제 막 들어오는 걸 막고 막 이러는 거니까 이게 뭐 정당을 물어보는 건데, 그 직장 폐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이번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막는 거는 안 되는 거 우리 그 많이 봤던 거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그 우리 긴급 피난 할 때 봤던 판례기도 하죠. 그 우리 옛날에는 아파트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올 때 어느 그 한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 유선 방송을 다른 방송사가 시험 방송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전파가 끊기니까 이제 못하게 막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선을 끊어버리는 건 너무했다라고 해서 긴급 피난이 아니다라고 봤던 게 3번 선지였고요. 그러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틀린 건데, 요거는 제가 기본반 수업 때 했었고 사실 파이널 때 안 한 거는 맞아요. 기본반 수업 때 했는데 파이널 때 하지 못했던 판례는 맞는데 다툼이 있고요. 여러분 그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조수조 청소를 하는 거는 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물을 실어 놓은 탱크니까 물탱크를 그때가 청소하지 못하면 입주민들의 물이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뒤에 고지서들을 빼앗거나 집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불가피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청소하러 가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정당행위, 그 다음에 굳이 집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는 좀 과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 1번 우리 그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실패한 교사고, 뭐 이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승낙은 했으나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효과 없는 교사고, 그래서 두 개를 기준된 교사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나쁜 놈, 피교사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교사자만 예비 음모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상해만 교사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 교사자는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항상 주의하자. 교사자는 살인죄의 교사범은 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 살인 교사범 안 되는 거고,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든지, 아니면 예견 가능성도 없으면 그냥 상해죄 교사범이 되든지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상해치사죄 교사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이가 그거죠. 절도의 습벽이 있는 애들한테 드라이버를 주면서 야 공무원 잡혀서 힘들지? 그 절도 좀 해와봐 라고 시켰을 때 그 교사가 피교사자의 절도의 습벽과 결합하여
교사가 됐을 때 될 수 있을 것이냐? 즉 여기 유일한 조건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조건이 결부되어도 교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조건이 결부되어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일한 조건이 필요는 없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같은 거를 보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무고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무고는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기 무고의 공동정범은 안 된다. 그렇지만 뭐는 된다.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나를 허위로 신고하게 했을 때는 행위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 무고가 돼가지고 교사범이나 방조범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가 좀 발전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요 여기 잘라서 이것만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것만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 시험지 스타일들이 무고죄의 공동정범 자기 무고가 해당하느냐 혹은 자기 무고는 안 되더라도 무고죄의 교사 방조범은 되느냐 요걸 따로따로 물어봤었거든요. 요거 1번 선지 2번 선지. 근데 이걸 묶어버렸어. 묶어버리면 선지가 길어진 효과가 있으면 선지가 길어지면 똑같은 건데 어렵게 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좀 그렇다는 게 좀 들고요.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강제집행 면탈죄를 매년 내는 시험은 거의 우리 시험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 파트가 좀 어렵죠. 이 파트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직렬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 파트긴 한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고 항상 보셔야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핵심은 뭐예요? 내 물건이에요. 내 물건. 그래서 내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 해서 1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 내 차가 아니래 다른 사람 차명이래. 그럼 내 거 안 되고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는 거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보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가압류 채권자라는 지인은 보존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나 강제집행 문제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친족 상도례니까 3번 친족 상도례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강제집행 면탈죄는 기본적으로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유일한 재산이 있는데 그 나의 채권자가 어떤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빼돌렸어. 빼돌리는 순간 이제 채권자 위험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채권자가 다행히 그거를 빨리 막아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집행을 해갔어. 자 이러면은 과연 이 면탈죄가 미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 결과범과 위헌범의 차이는 뭐예요? 실제로 강제집행 면탈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냐? 아니면 위험만 발생했어도 기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순간 이미 범죄가 돼버리는 거고 다행히 채권자가 빨리 찾아갖고 와서 여러분 뭐 채권자 취소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빨리 찾아갖고 와버려가지고 다행히 자신의 채권을 잘 집행해 갔어. 그러면 손해는 없다 할지라도 이미 위험 발생했기 때문에 기수라는 거. 그래서 면탈죄는 그 위헌범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 사기는 제가 항상 법원칙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한 문제가 나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유치권에 기하여 허위로 부풀려서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 소송 사기의 실착이 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피담보 채무를 신고한 거는 실착이 없고 그 두 개 비교 판례 있었죠. 맨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요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그 비교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올해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게 이제 유튜브 편집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찍었던 거에서 기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보여드렸었죠. 기출을 대충 바르면은 비슷한 문구를 휙 해가지고 넘어간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시험에 다른 사람이 신청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피담보 채무를 부풀려 신고했을 경우에 소송 사기의 시행착수가 있다 이래버리면 이 지문을 대충 본 친구들은 맞춰 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 안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안 냈다라고 하여 기망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 사기의 실착 맨날 하는 거죠. 소장 내면 되는 거고 송달 필요 없다 맨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었죠. 의제 자백이니까 서로 짜고 한 건데 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망이 되겠습니까? 의제 자백의 기한 소송 사기죄는 사기죄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2번 어떻게 기출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드렸었죠. 했던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공지방에서 여러분 이것도 제가 비교 판례 2개 찝어드린 적이 있어. 단순 공지방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고 위기에 의한 공지방은 방해 의사가 필요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찰이 공무수행 중인데 폭행을 하면 당연히 그 자체가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위기한 공지방 우리가 어떤 공무원의 어떤 서류 같은 걸 딱 내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방해한 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도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 내년에는 위기에 의한 공지방에서 방해 의사가 필요하다 하면 요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돼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법원직에 근무하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뭐야? 감수해야 된다. 상대방이 허위로 주소 적어냈을 때 우리가 허위로 주소를 보내고 뭐야 거기 아니야? 다시 보정 내리고 이런 거 하려고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공지방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 강제 출국 당한 적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서류를 작업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 돈지 발급 받았다. 이 정도면 공무원이 속을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위기형 공지방 인정이 됐고요. 정답은 4번. 여러분 사실 4번은 형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더 정확히 형사법을 정확히 공부했으면 4번 그 뭐 형사법에 사실 이제 우리 형법에는 잠깐 나오고 형사법에서 뭐 우리가 긴급 체포 같은 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라고 했을 때 사후에 걔가 진범이냐 진범이 아니었냐 이거는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긴급 체포를 했어. 근데 위법한 긴급 체포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범인이 맞았어. 비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지만 결국 얘가 범인이었으니까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이 긴급 체포가 적법하게 돼요? 아니지. 반대로 내가 그 요건을 어떻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 체포했는데 나중에 얘가 진범이라고 밝혀졌다고 하여 앞선 긴급 체포가 적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즉 긴급 체포를 할 당시에 얘가 범인으로 충분히 인정될 만했냐? 아니면 비록 그때 당시는 범인 인정이 그때 당시 다시 적법한 긴급 체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범인이 아니래. 그럼 이 긴급 체포는 무조건 위법해요? 아니거든. 그때 당시엔 충분히 범인으로 보였거든. 그 경찰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 때문에 이 앞선 이 공무수행의 적법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체포 당시에 요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갈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3번에 보시면 갑이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나중에 갑이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었다고 하여 갑은 최소한 공지방에 제청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당시에 이제 경찰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적법했으면 거기에 대응하면 공지방에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번 직권남용죄도 제가 요즘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번하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직권남용죄는 뒤에 뭐가 붙어요?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 두 개가 붙죠.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 그 얘기한 적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감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가 되는 것에 익숙하다. 어감상. 그래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 근데 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 발생, 기본적으로 이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에 잘 안 붙을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결과 발생을 요한다.
라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반대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기 때문에 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직권남용죄 미수범은 처벌 규정도 없는 것이고 해서 뭐 1번, 2번이 완전 똑같은 거 물어본 건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좀 물어보고 있다. 특히 제가 2번 같은 경우는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번 직권남용죄에서 상대방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데 나의 직권이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꼭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처럼 체포나 구속같이 이런 법률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직권남용 주체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같이 그냥 그 장관이 무슨 강제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강제력도 뭐야? 자신의 직권을 얼마나 남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력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고. 자, 4번. 결국에 나의 일이래. 결국에 나의 일이면 실무자한테 시킨다는 게 어차피 내일 시키는 건데 무슨 직권남용죄가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안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어. 실무자한테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실무자한테도 어떤 법에 주어진 어떤 그 절차 이 일의 해결 절차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시켜버리면 그때는 나는 비록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될 때는 비록 아무리 공무원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가 또 이게 나왔잖아. 올해 시험 문제는 그냥 이런 예상을 안 주고 그냥 원칙만 물어봤어. 원칙은 내일은 딴 사람한테 뭘 시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안 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린 건데 내년 시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직무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실무 담당자한테 시켰으면 원칙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나 다만 실무자한테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해결 절차가 있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됐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올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을 제가 딱 집어 말씀을 잘 안 드린 건 맞는 것 같아. 제가 이거 2분의 1만 깐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하기는 했어. 상황과 하한을 2분의 1만 깐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몇 번 물어봤을 때 야 내가 사실 2번을 딱 말해준 적은 없는데 어떻게 풀었냐고 했을 때 쌤 뭐 그 1번 같은 경우에 뭐 1번이야 이민혁 강경이야 깎아도 그만 안 깎아도 그만.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에도 장기와 단기는 모두 2분의 1로 까는 거니까 너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4번 같은 경우에 이민혁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판사가 임의적으로 정한다. 너무 다 같은 맞는 말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게 2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2번을 찍어서 하는 친구들이 많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풀면 되긴 하죠. 1번, 3번, 4번이 다 너무 맞는 말이니까 답될 게 2번밖에 없기는 없는데 2번을 풀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요거 재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판사한테 주어진 재량이 너무 많다. 가령 판사는 뭐부터 한다? 종부터 선택을 한다. 이게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을 때 뭘 선택할지부터가 판사 맘이다. 그래서 형종을 뭘 선택을 할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그거를 깎아줄지 말지 전부가 다 판사가 정한다. 따라서 판사한테 굉장히 많은 형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그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 저번 시험 문제에는 각특누법 경작에서 요거 두 개 바꿔냈었고 이번 맞게 냈어. 이번에는 각특누법 경정으로 해가지고 맞게 규정을 해놓고 요 뒤에 처단형을 결정을 하면서 최종 선고 시에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강경하는 것은 이게 판사 맘이란 말이야. 판사가 처음부터 얘는 이 정도의 형을 주고 싶은데 형종은 뭘로 할까? 이 다음에
징역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임의적 감경을 해서 이 정도 형량을 주면 맞겠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판사가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꼭 순서의 법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설명 안 드린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데 너무 이 판례에 구석진 판례 문구여가지고 우리가 참 이것까지 커버를 치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시험 좀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20번에 제가 이거 2번 함정 빠지기 딱 좋다라고 저번 그 해설 강의 설명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것을 사기 도박에 참여하려고 꼬셨다. 더욱 중요한 몰수 물품이에요. 그다음에 2번 이거 제가 한 두세 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해 안 되면 빨리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방을 두 뭉치 들고 가가지고 한 뭉치는 미리 보내고 한 뭉치는 못 보내고 들고 있던. 근데 들고 있다가 와가지고 걸렸어. 신고하지 않고 돈을 보내는 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데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범죄에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당장 범죄에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범죄에 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 건지에 관해가지고 판례는 후자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그 내가 체포대 당시에 들고 있던 거는 이전에 범죄에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범죄에 쓰려고 했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 범죄에 쓰려고 했던 그거 가지고는 몰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몰수할 수 없는 거는 2번이 됐겠고요. 3번 공범이니까 몰수할 수 있는 거고 공범은 소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추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압수가 위법하다고 하여 몰수할 수 없냐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어.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일수록 더 헷갈린다. 위법한 절차에 압수된 거는 유죄의 증거로는 못 쓸 거야. 유죄의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할지라도 몰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좀 시간 아껴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률의 착오 봅시다. 1번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법상의 착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물어보는 거는 잘못 물어보는 거 말씀드렸었죠. 어디 행정관청에 물어봐야지 자신들의 이익지단에 물어보면은 이익지 단체에 물어봤을 때는 오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여러분 3번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제가 요때 무슨 얘기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얘기 한 적이 있냐면 우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관련을 해가지고 원래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간음행위 자체만 위계 대상이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위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위계가 아니었어. 간음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은. 그러면 만약에 원래 판례의 입장은 간음행위 자체만 위계에 포함을 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건에 관해 가지고 위계를 했을 때는 이거는 위계한 간음죄가 아니었어. 언제? 행위 시에는. 근데 이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다른 조건에 대한 위계도 이제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례가 다 바뀌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얘 봐봐. 결국 이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행위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근데 내 사건에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판례 변경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바뀐 판례를 얘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바뀐 판례 다음부터만 바뀐 판례를 처벌해요. 여러분 판례는 기본적으로 소급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판례는 소급표 금지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부터도 처벌이 가능한 거야. 얘부터도. 비록 너는 이때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법조문은 고정이에요. 법은 고정이야. 법은 고정이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것뿐이야.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 이 법률과 관련된 소급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뀐 판례에 따라서 얘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법률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여 과거의 네 행위가 판례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서 제가 원래 이 판례는 여러분 그 판례예요. 2020년도에 판례 전압이 제가 5개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죠 여러분 정보 침해하는 거 플랫폼 제공하는 애들 그 공중송신권 침해한 판례 기억나시죠?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거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애들이 과거에는 그 공중송신권 침해 관련한 무죄였는데 이제 방조로 바뀌었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 판례가 그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걔도 분명히 행위를 할 때는 판례는 무죄였어. 야 그거는 그냥 무죄야 라고 판례를 하다가 다시 판례가 야 아니야 방조범 성립하는 것 같아 라고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행위할 때 내가 행위할 때가 아니면 무죄였는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처벌한다고? 야 나 과거의 판례를 믿고 무죄라고 믿고 행위한 거니까 나 봐줘 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이제 그 판례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제가 이제 위기감찰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제가 그때 수업 못했구나. 제가 그 해설 자료지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수업을 안 한 게 한 5개쯤 돼요. 5개쯤 되는데 4개는 사실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4개는 뭐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고 사실 제가 그 4개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 저는 뭐 100% 적용 생각 안 한다고 100% 적중시키려는 순간량이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늘 한 90% 맞추면 된다, 80% 맞추면 된다 해서 양을 줄이는 게 항상 목적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개 빠뜨린 거는 사실 좀 그냥 그런갑다 해요. 뭐 사실 뭐 빠져도 괜찮은데 3번을 제가 안 한 거는 조금 미안해 여러분들한테. 3번을 안 한 거는 제가 이걸 저번 시간에 찍어낸 적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업무방해죄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뭐 위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그 컴퓨터 업무 처리를 할 때 그 정당 투표를 할 때 그 가상 번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지하지도 않는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를 딱 눌렀을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계, 컴퓨터 같은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한 것이지만 결국 그 선거 관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가더라도 속일 수 있으면 얼마나 위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 익숙한 거. 업무방해 결과가 꼭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위헌범이기 때문에 해서 맞는 거고, 이제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2020년도 2월 이제 2022년도죠. 22년도 2월 달에 나온 최신 판례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재판 강의 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뺐거든요. 근데 그 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건 좀 미안해. 이게 재판 이 지문의 판례가 이 판례예요. 근데 판례 문구가 이렇게만 되어 있어. 해서 원심이 한 것만으로는 은행들의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로 판단해서 이거 옳다. 이게 판례 끝이야. 그래서 근데 사실관계는 이런 사실관계예요. 이게 쪼개기 송금이라고 해서 이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 한 번에 돈을 많이 보내면 걸리니까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몰래 보이는 거거든. 이거 은행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판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문구가 제가 그때 판례 재판 정리할 때 딱 이렇더라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문제를 못 낼 것 같은 거야. 문제를 내려면 원심 들어가서 원심의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 없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냥 대법원 판례를 끌어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아까침에 우리 뭐 뭐지? 없어져 버렸네. 다시. 아까침에 우리 아까침에 우리 비록 그 우리 어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문구도 어디 구속된 증거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 문구긴 하거든. 대법원 판례에 다 있는 문구들이에요. 근데 요 과정을 원심에 들어가서 원심의 사실관계를 일일이 정리를 한 거야 출제자가. 근데 이런 수고로움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뺐던 건데 여기 보시면 자동화기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만 보내면 좀 티가 안 나니까 얘네들이 100만 원씩만 이렇게 제3자 이름을 입력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 보냈다. 일종의 쪼개기 송금인데 이게 은행을 속이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은 그냥 100만 원 들어오니까 100만 원 이거면 끝이야. 따라서 어떤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전체 범죄 하나의 과정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은행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다라고 본 게 판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위기 업무방해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건데 이거는 제가 이 한 지문이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한 지문을 이렇게까지 이제 출제를 하는구나. 이거를 대법원 판례 문구가 이게 끝인데 이렇게 내는 것을 보고 이거는 재판인데 제가 다른 거는 다른 것들은 뭐 한다 친다라도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 좀 맞아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제가 끌근다면 이걸 끌고서 내려나 생각했었는데 이걸 끌고면은 이 앞에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이 100만 원씩 쪼개서 보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시험도 좀 고민이 됩니다. 어디까지 좀 또 최대 양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좀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4번 상당 인과관계. 2차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뒷차가 사고가 났다. 인과관계 있었죠. 많이 봤던 판례 중에 하나고. 자, 2번 봉침 맞고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믿고 놨을 때 한의사 충분히 한의사 입장에서 전에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침 넣을 수 있는 거죠. 다쳤다라고 하여 알레르기가 나왔다고 하여 과실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어서 정답은 2번.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봤던 거고. 4번 뭐 탈취됐는데 그냥 나와버렸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뭐 4번은 당연히 뭐 무서워 도망가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25번. 마지막이니까 30분 좀 여유 있게 보고 합시다. 자, 문서 명인이 없더라도 내용을 읽어봤을 때 누가 썼구나라고 추지할 수 있으면 누가 쓴 거로 알 수 있으면 객체가 된다라는 것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작성자가 없더라도 누가 쓴지 알 수 있으면 공문서가 된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쉬운 걸 좀 먼저 볼까? 3번을 조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랑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등기 공무원이 등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없는 공무원이에요. 당연히 있는 공무원일 거 아니야. 그런데 고의로 일부를 누락했대. 그러면 뭐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문서를 허위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야? 그게 허공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형적인 허공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그나마 헷갈린다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나마 헷갈렸다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여러분 4번은 이게 여러분 2018년도에 기출이 됐던 판례거든요. 근데 그때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 똑같아요. 다음 중 허공이 성립하는 건가 성립하지 않은 건가 뭐 그랬는데 선지의 3번인가가 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원본 대조피를 한 경우
이렇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던 문제예요. 근데 원본을 대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법원 공무원을 하는데 저 같은 변호사가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 그럼 여러분들 판결문 원본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원본은 법원에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복사본을 줘야 돼. 근데 그냥 복사본을 주면은 이게 효력이 조금 약하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이게 원본이랑 판결문 원본이랑 복사본을 비교를 해보고 아 이게 비록 사본이지만 원본이랑 똑같습니다라고 원본 대조표를 땅 찍어주고 주는 게 정본이라 그랬어. 나중에 정본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야? 번거롭더라도 판결문 원본이랑 복사본이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원본 도장을 꽝 찍어야죠. 그래야 이게 맞는 건데 귀찮으니까 아예 똑같겠지 하고 그냥 뜩 찍고 줘버린 거야. 이 내용이야. 공무원이 작성자한테 문의했더니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사실 원본 상이 없다면 실제 원본하고 대조를 안 했대. 담당 공무원이 귀찮잖아.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맞겠죠. 제가 확인했어요. 라고 말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뭐야? 그게 허공이라는 거지. 원본을 비교한 적도 없는데 대조했다라고 찍어서 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똑같은 거야. 원본 대조표를 한 적이 없는데 원본 대조표를 했다. 이게 여러분 18년 기출이 딱 이게 있거든. 이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에서 성립한 단어가 수 없다가 아니라 성립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공무원 아닌 피고인이 허공의 정범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정범은 안 되지. 자 그래가지고 그 일반 개인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문서를 받아올 때 허공의 간접 정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문서 위조의 간접 정범도 안 되고 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니까.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정증서 원본 불식 기재에 지었었고 이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럼 왜 공무원 아닌 자는 간접 정범이 안 돼요? 정범 적격이 없어서. 근데 그거는 간접 정범일 때고 이거는 뭐야? 교사범이란 말이야. 교사범은 정범 적격이 필요가 없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네가 그 문서 좀 허위로 만들어 봐라 라고 교사를 할 때 이 담당 공무원도 내가 작성하는 게 허위인지를 알아. 그러면은 담당자는 허공의 직접 정범. 그걸 시킨 놈은 교사범. 왜? 교사범은 정범 적격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도 이제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0분 딱 됐네요. 해당 강의는 이제 윤호로 맞추는 것으로 하시고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출제 표시해놔가지고 업로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